2026년 3월 첫째 주는 한국 주식 투자자라면 평생 잊지 못할 일주일로 기록될 겁니다. 단순히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증시 역사 위에 새로운 최악의 기록이 이틀 연속으로 새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3월 1일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밀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속보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공식화하면서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5차 중동전쟁의 서막이 올랐다는 말이 뉴스 헤드라인을 도배했습니다. 시장은 주말 내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월요일, 장이 열렸습니다. 코스피는 그야말로 공포 속에 개장했고 장 내내 속수무책으로 흘러내리다 결국 452포인트, 7.24% 폭락한 5,791에 마감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를 제대로 느끼려면 불과 하루 만에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수백조 원씩 증발해버렸다는 사실을 함께 떠올려야 합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10% 가까이 급락하며 20만 원 선이 무너졌고 2위 SK하이닉스는 11% 넘게 빠지며 100만 원 선을 내줬습니다. 다른 대형주들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6조 원이 넘는 물량을 시장에 던졌고 개인 투자자들이 5조 8천억 원어치를 받아냈지만 낙폭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날의 하락폭은 2024년 8월 블랙먼데이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대 하락률이었고 그 자체로도 역대급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더 참혹했습니다. 3월 4일 코스피는 698포인트, 12.06% 추가 폭락하며 5,093에 마감했습니다. 12.06%라는 하락률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기록된 마이너스 12.02%를 무려 25년 만에 경신한 수치입니다. 코스닥 역시 14.00% 폭락하며 코로나 팬데믹 당시의 기록마저 갈아치웠고 시장 전체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이틀 만에 코스피가 18% 이상 증발한 것입니다. 2026년 초부터 코스피가 50% 가까이 급등하며 쌓아 올렸던 상승분이 단 이틀 만에 절반 가까이 날아가 버린 셈이었습니다. 저도 이 사흘 동안 HTS 화면을 보면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할 매수 계획도, 리밸런싱 전략도, 평소에 열심히 세워뒀던 투자 원칙도 모두 소용없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다른 건 아닐까? 저점이 어딘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공포가 가장 짙었던 순간,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당사국인 미국 증시는 뉴욕에서 오히려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며 반등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스닥과 다우지수 모두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전쟁 당사국보다 멀리 떨어진 한반도의 증시가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오래 흔들린 것일까요? 이 이해할 수 없는 괴리야말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결정적인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이 기이한 디커플링을 이해하려면 먼저 MSCI라는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즉 MSCI는 전 세계 수천조 원을 굴리는 연기금, 국부펀드, 거대 자산운용사들이 어느 나라에 얼마를 투자할지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글로벌 투자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기준으로 투자 비중을 정하는 자금 규모가 수조 달러, 우리 돈으로 수천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지도 위에서 미국, 일본, 영국이 속한 선진국 그룹이 아니라 중국, 대만, 브라질과 함께 신흥국 그룹에 분류돼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안팎에 드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투자 지도 위에서의 주소지는 아직 신흥국입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글로벌 위기 신호가 켜지면 이 거대한 자금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종의 기계적인 비상 매뉴얼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위험 신호가 켜지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된 신흥국 비중부터 기계적으로 줄여라 라는 원칙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이 세계 최고인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얼마나 좋은지,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따지는 과정이 없습니다. 신흥국이라는 주소지가 찍혀 있으면 펀드 매니저 개인의 판단과 무관하게 정해진 비율만큼 자동으로 매도 주문이 쏟아지는 자동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마치 화재 경보가 울리면 어느 방에 불이 났는지 확인도 하기 전에 건물 전체의 스프링클러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3월 3일과 4일 이틀간 외국인이 10조 원이 넘는 물량을 던진 것도 그들이 한국의 미래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계적인 비중 조절이었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건 한국 기업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족한 동네 때문에 불필요하게 더 크게 얻어맞은 억울한 구조입니다. 여기에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복수로 겹쳤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곧 우리 경제의 숨통을 직접 조이는 것과 같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오르고 소비자 물가도 오릅니다. 여기에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달러 쏠림 현상, 즉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환율이 가파르게 치솟고 이는 다시 외국인 자금 이탈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던 자본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게 다시 주가를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2026년 초부터 코스피가 50% 가까이 급등하며 쌓아올린 밸류에이션 부담이 이미 상당했다는 점입니다. 레버리지 투자가 상승장을 타고 크게 불어나 있던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강제 청산, 즉 반대 매매가 쏟아지며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폭락은 우리 기업들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흥국이라는 꼬리표, 에너지 의존도라는 구조적 취약점, 그리고 과열됐던 레버리지가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발생한 구조적 과매도였습니다. 이번엔 진짜 다르다 하는 말은 위기마다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데이터를 펼쳐보면 역사는 매번 반대편에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1990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코스피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당장 끝날 것 같은 분위기였죠. 하지만 전쟁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을 지나자 주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 발발 직전까지 코스피는 사정없이 흘러내렸지만 막상 전쟁이 시작되고 최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오히려 강한 반등 랠리가 시작됐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도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했을 때도 패턴은 일관됐습니다. 사건 당일의 낙폭이 아무리 컸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주가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로 수렴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신영증권과 대신증권을 비롯한 국내 주요 증권사들도 같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단기 종전 시나리오라면 초기 충격 이후 빠른 반등 가능성이 높고 과거 지정학 위기들의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시장은 과거 위기 때와 체력 자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언제 지금처럼 반도체 사이클의 정점에서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던가요? 그리고 폭락 직전까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정부가 내놓은 일회성 정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수십 년 묵은 낡은 규칙을 바꾸는 구조적인 혁명에 가깝습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쌓아두면서 경영권 방어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자사주 매입 시 즉시 소각하도록 유도해 남아있는 주식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길을 열었습니다. 또 그동안 투자자들은 주주총회가 끝나기 전까지 내가 얼마를 배당받을지조차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 속에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당액이 먼저 확정된 후에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체감이 분명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한국이 드디어 주주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것, 믿고 장기 투자할 만한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2026년 초 코스피의 상승이 단순히 반도체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 시장이 평가받는 기준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였다는 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단순한 이익 성장을 넘어 시장의 눈높이 자체가 높아지는 질적 성장의 구간에 접어들었던 겁니다. 포탄 소리 몇 발에 이 거대한 흐름이 되돌려지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번에 손이 여러 번 떨렸습니다. 그냥 다 정리하고 현금으로 들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그 손이 마우스를 향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팔려는 이유가 분석인가 공포인가? 혼란스러울수록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매일 아침 우리가 확인해야 할 지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환율입니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달러 원 환율이 안정을 되찾는 흐름이 나와야 비로소 외국인 자금이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국제 유가의 방향입니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기업의 생산 비용과 소비자 물가, 나아가 경기 전반에 직결됩니다. 유가가 다시 내려가며 안정을 찾는지 아니면 계속 불안하게 출렁이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 경제의 숨통이 트이는 시점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논의의 흐름입니다. 전쟁 뉴스보다 시끄럽지 않아서 쉽게 묻히는 소식이지만 이것이야말로 한국 증시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MSCI 자동 매도 메커니즘에서 벗어나는 것,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고리를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의 양상에 따라 시나리오도 갈립니다. 8주 이내 단기 종전이라면 강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달 이상 중기 교착 상태라면 실물 경제에 서서히 상처가 나기 시작하면서 지루한 박스권 횡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국으로의 전면 확전은 가장 경계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주목해야 할 곳도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방위산업입니다. 코스피 전체가 두 자릿수 폭락하는 와중에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주요 방산주들은 오히려 급등하며 시장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이미 국내 방산기업들의 합산 수주 잔고는 100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정학 리스크가 일시적인 소동이 아닌 세계 경제의 상수가 된 지금 K방산의 성장 궤도는 이번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역발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피해 업종들, 즉 항공, 해운, 석유화학입니다.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역사적 저점에 가까운 기업이라면 공포가 걷히는 순간 가장 빠르고 강하게 고개를 드는 것들도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무턱대고 달려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현금 여력이 충분한지, 지금 주가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코스피 폭락은 단순히 밖에서 들려온 총소리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구조적 취약점과 이제 막 건강해지려 시작한 새로운 변화가 정면으로 부딪히며 일어난 거대한 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전쟁의 공포는 주식시장에 영원한 겨울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오히려 공포가 만들어낸 과도한 하락은 본질을 꿰뚫어보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역사적인 기회가 되었다고. 대포 소리는 언젠가 멈춥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가 더 단단하게 체질을 바꾸려는 이 흐름은 멈추지 않고 남아 결국 우리 시장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포에 휩쓸려 소중한 자산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을 들고 냉정하게 다음 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